우리 몸의 생체 기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심장, 뇌, 폐, 신장, 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관이다. 매 순간 밤낮으로 체액을 분출하고 폐기물을 나르고 공기와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우리가 느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질병이나 외상 때문에 이 기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데 도움을 주지만 보이지 않는 필수 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우리 몸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존재하는 이 기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기관이 완전히 외계의 존재처럼 보인다는 점에 깜짝 놀랄 것이다. 분명 이것은 미리 계획된 인간 유전자의 청사진에 따라 우리 몸의 세포 계열에 파생된 것은 아니다. 수조 개의 아주 작은 생명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미생물과 미생물 친척이다. 중요한 기관에 있는 다수의 미생물을 확장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능면에서 미생물 군집은 순수하게 미생물이 모인 군집을 의미한다. 미성숙한 폐하로부터 시작하는 심장이나 뇌와 달리 미생물 군집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장한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미생물을 얻어 성장을 유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전체 미생물 군집을 완전히 잃는 것은 간이나 신장을 잃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이어서 병균이 없는 무균실을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된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미생물을 무작위로 섞어 놓은 것이 아니다.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와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 자신의 미생물 집단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진화해 왔다. 즉, 우리 몸의 미생물은 우리를 위해 일한다. 불가사리를 위해 일하는 불가사리 미생물 군집과 상어의 미생물 군집, 심지어 해면의 미생물 군집도 있다. 도마뱀, 뱀, 그리고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 파충류도 각각 독특한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올빼미, 비둘기, 바우어새도 자신의 종에 헌신하는 자신만의 벌레가 있다. 종이 살아남으면 미생물도 살아남는다. 작은 여우 원숭이부터 돌고래, 개,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포유동물의 몸은 살아남아서 진화한 그들 각각의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 미생물은 자신이 서식하고 있는 동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식지와 음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숙주를 돕는 공생자가 되는 것이다. 흰개미는 내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덕분에 나무를 소화시킬 수 있고 소의 4개의 위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의 도움으로 잔디의 영양분을 흡수한다. 식물에 사는 작은 곤충인 진딧물은 약 1억 5천만 년 이전부터 부쿠네라라는 상주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부쿠네라에는 진딧물이 섭취하는 식물의 수액을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주요한 물질 대사 유전자가 있으며 반대로 진딧물은 부쿠네라를 위해 좋은 집을 제공한다.
서로에게 유익한 윈윈 관계다. 과학자들이 진딧물과 부크네라의 진화, 개통수를 만들어 서로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연히 이렇게 비슷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유일한 해답은 진딧물과 상주 미생물이 수억 년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 진화했다는 것이다. 적혈구 및 단백질을 만드는 인간의 유전자와 다른 포유류의 유사한 유전자의 비교처럼 포유류의 미생물 군집을 정밀 검사해보면 우리 몸의 미생물 역시 더 커다란 개통수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생물 구성은 선조에 대해 알려주고 왜 우리가 소보다 유인원과 더 비슷한지 설명해준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하겠다. 우리가 유인원에 더 가까운 것은 포유류 유전자 때문일까? 아니면 미생물 유전자 때문일까? 우리는 항상 포유류 유전자 때문이라고 여겨왔지만 나는 아마도 미생물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두 유전자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이 더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몸은 산호초나 열대 정글의 생태계처럼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이다.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다양성이 중요하다. 정글에서의 다양성은 나무, 덩쿨식물, 관목림, 꽃식물, 양치류, 바닷말, 조류, 파생류, 양서류, 포유류, 곤충, 균류와 벌레 등 여러 종의 다른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강력한 조직망을 만드는 데 종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계 내의 모든 종은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보호를 받는다. 다양성이 상실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종의 번식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종이 사라져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70년 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를 제거하자 엘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강 기슭에 자라는 대부분의 맛있는 버드나무를 싹 먹어치웠다. 이 영향으로 버드나무의 둥지를 틀던 새와 댐을 짓는 비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강물이 범람하여 물새가 살던 지역을 떠났다. 늑대가 죽인 동물을 먹이로 삼던 까마귀와 독수리, 까치, 그리고 곰의 수 역시 감소했다. 엘크의 수가 많아지면서 먹이 경쟁을 하던 들소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코요테는 공원으로 내려와 새와 오소리가 먹이로 삼는 쥐를 먹었다. 이처럼 핵심 종 하나가 사라지면 상호작용을 하는 촘촘한 먹이사슬의 아래쪽에는 대혼란이 일어난다. 먼 옛날부터 인간의 몸에 자리 잡고 있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테리아가 위에서 사라진 후 깨닫게 된 교훈처럼 이 개념은 우리의 미생물 군집과 자연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은 우리와 공동으로 진화해온 유용한 미생물, 즉 약 100조 개의 박테리아와 균류의 숙주이기도 하다.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다. 따라서 우리 몸 세포의 70에서 90%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박테리아 세포는 피부, 입, 코, 귀, 그리고 식도와 위, 특히 장 속 곳곳에 있으며 여성의 생식기에도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알려진 박테리아 문 50개 중 8개에서 12개 문을 인간의 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박테로이데테스와 피르미쿠데스를 비롯한 6개의 문이 우리 몸속 박테리아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몇 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진 자손 중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성공한 미생물 종족이 인간 미생물 군집의 핵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몸 안이나 표피의 특정한 영역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산성에서 살아남고 특정 식품을 활용하고 건조한 곳을 선호하거나 또는 그 반대를 좋아하는 식으로 전문화된 특성으로 진화되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박테리아를 모두 모은 무게는 약 3파운드, 즉 1.4kg로 뇌의 무게와 거의 같으며 그 종류만도 10,000가지나 된다. 미국 동물원에 있는 종을 모두 합쳐도 100가지가 채 안 되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 몸 안팎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물원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몸에는 단 한 개의 박테리아도 없다. 출산 과정을 거치며 수조 개의 미생물의 서식지가 되는 것이다. 단시간에 0개에서 수조 개가 되는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처럼 우리는 생후 첫 3년 동안 잘 짜인 춤의 안무처럼 매끄럽게 생명을 준 모체로부터 미생물을 이어받는다. 결국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상주 미생물 군집은 신체 내부 및 외부 표면에 각각 자리 잡고 발전해 왔다. 팔꿈치 안쪽과 발가락 사이의 공간에는 서로 다른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 팔에 있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 또한 입이나 결장에 있는 것과 다른 종이다. 우리 피부는 평면과 곡면, 수로 그리고 갈라진 틈이 있는 합판 반장보다 조금 큰 약 20평방피트 1.9평방미터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다. 피부 표면 공간의 대부분은 매우 좁아서 심지어 현미경으로도 식별하기 힘든 것도 있다. 부드러워 보이는 피부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언덕과 계곡에 분화구가 뚫려 있어 달의 표면과 더 유사해 보인다. 얼굴처럼 기름 성분이 있는 곳, 겨드랑이처럼 축축한 곳, 팔뚝처럼 건조한 곳 등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그곳에 상주하는 미생물도 달라진다. 땀샘과 모낭에는 그곳만의 미생물이 있다. 박테리아 중 일부는 각질을 먹고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또 다른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침입하려는 유해한 박테리아나 곰팡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건강한 사람의 비강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많은 병원균의 독특한 형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종기, 축농증, 식중독 그리고 혈류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박테리아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들은 그들의 존재를 참견하지만 않으면 코 안에서 아주 얌전히 있기도 한다. 우리들 중 3분의 1 이상이 코 안에 황색 포도상 구균을 가지고 있다. 입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장기관 안은 우리 몸의 미생물 대부분이 서식하는 장소이다. 거울로 보았을 때 입에서 구분된 부분, 예를 들어 치아, 혀, 뺨, 입천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혀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 부분에는 여러 개의 표면이 있다. 각각의 치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표면이 있으며
치아에서부터 잇몸으로 내려오는 접합 부분이 있다. 당연히 입에 있는 모든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박테리아 개체군이 살고 있다. 2007년부터 5년간 실시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HMP의 목표 중 하나는 건강한 성인 약 250명에게서 채취한 미생물의 유전적 요소를 염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몸속 박테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구성원 간의 많은 유사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고유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생물의 개성이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개성을 능가하는 데다가 더 개인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미생물의 개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위와 장을 포함한 모든 소화기관에서 미생물 조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미생물도 있다. 입안 표면을 채취하여 분석한 HMP의 조사에 따르면 혐기성 세균인 베이오넬라와 같은 여러 종의 연쇄상 구균 그리고 폴피로모네이드 같은 미생물이 가족 대부분의 입안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분포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 미생물 외에 다른 미생물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존재했다. 입안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발견되는 잇몸, 틈새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여러 연결 부분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 이들 대부분이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다. 산소를 포함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입속에 산소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커다란 박테리아 집단이 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는 장소인 아주 작고 특별한 틈새가 우리 입속에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왜 입냄새가 나는 것일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 대부분 코로 숨을 쉬기 때문이다. 입안의 공기 교환이 적어지면서 혐기성 박테리아의 숫자가 증가하여 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즉 휘발성 물질이 아침 입냄새의 원인이다. 양치질을 하면 이 혐기성 박테리아 집단 전체 또는 잔해가 제거되면서 박테리아의 수가 줄어들고 개체 수 분포도 변한다. 이 순환이 하루 종일 양치질을 할 때마다 계속된다. 입안 외에도 미생물 탓에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 미생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에서 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미생물이 밀집되어 있고 냄새를 분출하는 미생물의 점유율이 높은 곳에서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 전체 산업계가 냄새를 통제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아주 작은 곤충부터 피라미드의 위쪽까지 미생물 냄새로 우리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우리의 친구나 친척인지, 적인지, 연인인지 또는 잠재적인 동료인지를 구분해주고 언제 짝짓기에 적당한 때인지도 알려준다. 엄마는 냄새로 자신의 아이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아이도 냄새로 엄마를 구별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냄새가 시작되는 진원지가 바로 미생물이다. 심지어 모기도 냄새로 선호하는 사람을 구별한다. 우리가 이 작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해충의 눈에 띄지 않거나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침,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 음식물은 입과 인두를 위와 구분해주는 긴 관인 식도를 통과한다.
2004년 식도에 살고 있는 수십 종의 미생물 군집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식도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위로 들어온 음식물들은 산과 효소의 작용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 강한 산성에도 불구하고 위 안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비롯한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좀 더 아래쪽에 많이 발견된다. 위도 갑상선 같은 분비기관처럼 호르몬을 만들며 위 벽에는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비장, 림프절, 대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면역세포가 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바로 이 위산과 호르몬을 생산하고 면역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음식물은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 세정제와 효소, 수송체를 포함하고 있는 긴 관, 즉 소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음식의 대부분이 소화된다. 소장에도 박테리아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적은 수에 불과하다.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중요한 활동에 너무 많은 수의 미생물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음식물은 결장에 도착해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박테리아와 만난다. 단연컨대 우리 몸 안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결장 안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그 수는 엄청나게 많다. 결장 안에 있는 내용물 1ml에는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우리 결장에는 일생 동안 매일의 여정을 함께하며 화학적 활동을 하는 엄청난 수의 박테리아,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박테리아에게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거래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결장을 잃고 그로 인해 박테리아를 잃는다 해도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결장에 있는 박테리아 바다는 매우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결장에 있는 미생물은 섬유질을 분해하고 녹말을 소화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소장 끝부분까지 도달한 음식물은 우리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배출되기 위해 대기된다. 그러나 결장에 있는 배고픈 박테리아는 이 중 꽤 많은 양을 물질 대사로 변환할 수 있다. 박테리아는 소장을 통과하는 사과에서 식이섬유를 소화시켜 자신이 먹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것들 중 일부, 특히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분자는 결장 안으로 흩어져 결장벽 세포를 비롯한 여러 곳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처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관의 주인에게 다시 영양분을 돌려준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칼로리 중 15% 정도는 결장 안의 손님인 박테리아가 추출해준 것이며 우리를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된다. 우리 안에 상주하는 모든 미생물처럼 이 박테리아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거주해 왔거나 혹은 잠시 방문한 손님 중 하나로서 서로 도와가며 함께 진화해 왔다. 심지어 몇 천만 년 전 서로 분리된 동물들을 비롯하여 모든 포유동물의 결장 박테리아는 형태나 활동 면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점을 보인다. 특화된 미생물에 의해 점유된 장은 많은 수의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따뜻하고 축축하며 질퍽거린다. 녹말을 단당으로 바꾸는 미생물은 훨씬 큰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반면 특정한 비타민을 만드는 일부 특정한 틈새에서 살고 있다. 특정한 비타민을 만드는 일부는
특정한 틈새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 주차하기 좋은 주차장이나 사립학교 지역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곳에도 경쟁이 있다. 마치 같은 먹잇감을 쫓고 있는 사자와 치타처럼 많은 굶주린 박테리아들이 동일한 효소를 얻기 위해 같은 영양소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위산과 담즙의 혹독한 비로부터 보호되는 점액이 푹신하게 깔린 한정된 공간에 서로 머리를 눕히길 원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소화기관 안쪽에 많은 세포가 벗겨져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의 은시처가 내일의 침몰 선박이 되기도 한다. 결국 소화의 마지막 생산물이 배설물이 되어 몸을 빠져나갈 때 장관의 낡은 세포와 함께 박테리아 세포도 뒤섞여서 휩쓸려 나가게 되며 이들이 물과 함께 대변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혈관을 흐르는 피 속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이 미생물 활동에서 얻어질 정도로 미생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박테리아는 유당을 소화시키고 아미노산을 만들며 딸기나 김밥에 있는 해초의 섬유질을 분해한다. 우리 몸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미생물의 도움이 필요하다. 혈관 내벽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흡입세포가 미생물이 만든 물질을 흡수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이러한 감각기관은 소장과 연결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작은 분자를 감지하고 감지된 분자에 대한 반응이 혈압에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식사 후에 혈압이 내려간다. 이 박테리아를 활용한다면 언젠가는 고혈압에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또한 박테리아는 약물을 화학 분해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 치료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디기탈리스 식물로부터 추출한 디곡신을 예로 들어보자. 장에 디곡신의 화학 처리 과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물이 혈류에 도달하는가는 각 개인에게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에 달렸다. 만약 미생물의 수가 너무 적으면 약물은 작용하지 않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추가적인 심장질환과 더불어 색깔을 보는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위장 통증이 발생하는 등 화학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앞으로 의사들이 장내 미생물을 길들이거나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몸에 도달하는 디곡신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혈액 응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비타민 K를 만들어주는 박테리아도 있다.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물질 대사 비용보다 비타민 K를 생산하는 박테리아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직접 만들거나 많은 양의 식물에서 채취해야만 했던 선조들은 비타민 K를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결국 중요한 신진대사 기능 중 하나를 박테리아가 하도록 외주를 준 셈이다. 이로써 우리는 박테리아에게 먹을 음식과 잠잘 곳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우리 혈액의 응고를 돕는 굉장히 멋진 거래가 성립되었다. 미생물 중 일부는 심지어 바륨까지 만들어낸다. 간암으로 죽어가며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벤조디아제핀을 억제하는 약을 투여하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 다시 말해 건강한 간은 장의 미생물이 만든 자연적인 형태의 바륨을 분해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간은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륨이 바로 뇌로 가게 되어 잠을 자게 하는 것이다. 뉴기니의 고지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미생물은 자신의 숙주가 주식의 90%를 단백질
단백질 함유가 적은 고구마만 먹고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 번성한 박테리아처럼 뉴기니 부족의 장내 미생물은 고구마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고지대 주민의 장에서 볼 수 있는 대기성 질소를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거나 고정시킨다. 여성의 몸에서 박테리아는 무리를 이루어 질을 보호한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락토바실리라고 불리는 박테리아 그룹만이 효모 감염 같은 병원균에서 가임 여성의 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락토바실리는 질의 pH를 낮추는 젖산을 생산하여 질의 보호막을 치고 약한 산성을 띠게 해서 병원균이 싫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락토바실리보다 다른 박테리아 그룹이 더 많이 있는 여성은 질질환에 걸릴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했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한 여성의 수백 명의 질 박테리아 DNA 염기 서열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질 미생물에는 5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그중 4개의 유형이 특정 락토바실러스가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번째 유형은 근본적으로 락토바실러스가 부족한 타입으로 이 유형의 질환에는 다른 여러 종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배하는 박테리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 달리 락토바실리가 없다고 해서 이 박테리아가 질병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꽤 많은 여성이 이 타입에 속했다. 모든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소위 말해 질 미생물의 비정상적인 혼합을 가지고 있었다. 락토바실리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약간 더 높은 질산도 pH를 보이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락토바실리와 마찬가지로 이 박테리아 역시 침입자를 방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곳곳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기간에 따라 각 여성의 질 안에는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바뀌는 것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이너스가 군집을 이루는 반면 월경 기간 동안에는 다른 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번성하다가 월경이 끝날 때쯤 서서히 물러난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패턴에도 예외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뚜렷한 차례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때때로 여성의 주기 중반에 무리를 이루었던 박테리아가 다음 달에는 후반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한다. 락토바실리 종이 차례를 건너뛰면서 교대로 질의 군집을 이루거나 어떤 경우에는 비정상 박테리아가 지배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비밀을 풀고 있는 중이다.